지금 당신의 스마트폰 화면에 떠 있는 그 파란 숫자 혹시 보이시나요? 귀금속 차트가 무너져 내리고 있죠. 근데 이상한 거 아닌가요? 물건값이 떨어지면 재고가 넘쳐야 정상인데 세계 최대 조폐국에는 지금 살 수 있는 실물이 없습니다. 품절이에요. 가격은 폭락 중인데 실물은 구할 수가 없다. 이 모순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시장의 뒷면을 파헤쳐 왔는데요. 지금 벌어지는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거대 자본이 치밀하게 설계한 연극이고 개미 투자자들은 지금 그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 장막을 걷어내려 합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물건이 넘쳐야 하는 거 맞죠?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정반대예요. 세계 최대 실물 거래소 창고는 텅텅 비어 있고 미국 조폐국은 수요를 감당 못해 판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차트는 폭락인데 실물은 품귀. 이 기괴한 모순이 지금 은 시장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지금 파생 상품 시장에는 실제 은 실물보다 100배나 많은 종이 계약서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은을 팔고 있는 거예요. 거대 세력이 이 가상의 종이 증서를 대량으로 뿌려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누르는 동안 정작 본인들은 헐값이 된 진짜 실물을 시장 밑바닥에서 조용히 긁어모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닙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이에요. 차트만 보고 겁먹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을 털고 나가는 그 순간 스마트머니는 그 물량을 받아 챙깁니다. 지금 보이는 가격표는 진짜가 아닙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는 거고 이 왜곡은 언젠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요즘 재밌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금값이 너무 비싸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비공식 루트를 통해 실물을 조용히 쌓아두고 있거든요. 동유럽 신흥국부터 아시아 패권국까지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통화 시스템이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걸요.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패권국의 국가 부채는 38조 달러를 넘어섰어요. 초당 수억 원의 이자가 복리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숫자냐고요. 불가능합니다. 세금을 올려도 지출을 줄여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권력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단 하나입니다. 돈을 찍어내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부채의 진짜 무게를 인플레이션으로 녹여버리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로마 제국의 데나리우스 은화부터 바이마르 공화국의 마르크화까지 빚을 감당 못한 국가가 돈을 찍어내다 화폐 가치가 0에 수렴하는 과정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중앙은행들이 말은 달리하면서 몸은 실물을 향해 움직이는 이유, 이제 이해되시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히려 치솟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1970년대 미국이 딱 이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주식 투자자들은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채권은요? 인플레이션의 가치가 녹아내렸죠. 근데 그 시기에 은은 무려 3000% 올랐습니다. 종이 자산이 무너지는 환경에서 실물 자산이 얼마나 강력한 방어막이 되는지 역사가 이미 증명해 놓은 겁니다. 근데 2020년 현재의 은은 그때와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에요. AGI 데이터 센터가 전국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데 이 거대한 연산 기계들은 엄청난 열을 뿜어냅니다. 그 열을 잡고 전기를 효율적으로 흘려보내려면 지구상에서 전도율이 가장 높은 소재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은입니다. 태양광 패널 하나에도 은이 들어가고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에도 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번 산업에 쓰인 은은 다시 회수가 안 돼요. 땅속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제품 속에 영구적으로 묻혀버리는 겁니다. 귀금속이면서 동시에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 가치 저장 수단이면서 동시에 소모성 자원, 은이 가진 이 이중적인 정체성이 지금 이 시점에 얼마나 폭발적인 조합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은이 6년 연속 공급 적자라는 말, 실감이 안 되시죠?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매년 땅에서 캐내는 양보다 산업 현장에서 소비되는 양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창고에 쌓아둔 재고를 갖다 쓰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재고도 바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6년째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채굴량을 늘리면 되지 않냐고요. 여기서 은만의 독특한 함정이 있습니다. 은은 독립적인 광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굴이나 아연을 캐다 보면 부산물로 딸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값이 폭등한다고 해서 은 채굴량을 바로 늘릴 수가 없어요. 구리 시장, 아연 시장 상황에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설령 새로운 은 광산을 탐사한다 해도 실제 생산까지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탐사하고 허가받고
설비 갖추고 그러다 보면 10년이에요. 결국 지금 시장은 살 사람은 줄을 서 있는데 공급은 물리적으로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이건 가격 폭발의 가장 완벽한 조건이에요. 수요는 AI, 태양광, 전기차로 폭증하는데 공급은 늘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 둘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은 시장에는 뇌관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전 세계 산업용 정밀 은의 60% 이상을 아시아의 특정 패권국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단순한 생산 문제가 아닙니다. 지정학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은 수출을 막는 순간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생산 라인은 즉각 멈춰섭니다. 여기에 파생 시장의 뇌관까지 겹칩니다. 지금 은값이 떨어질 거라고 베팅한 매도 세력이 시장에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근데 공급이 막히고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면 이 세력들은 손실을 막으려고 실물을 구해야 하는데 시장에 실물이 없는 겁니다. 이게 쇼트 스퀴즈예요. 과거 특정 광물 공급이 막혔을 때 48시간 만에 가격이 4배 폭등하며 거래소가 셧다운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 조건이 하나씩 갖춰지고 있는 겁니다. 은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은 ETF를 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특히 선물 ETF는 구조 자체에 함정이 있어요. 콘탱고라는 개념인데요. 선물 계약은 만기가 되면 새 계약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근데 이 교체 과정에서 매달 조금씩 원금이 녹아내려요. 은값이 제자리 걸음을 해도 ETF 가격은 조용히 떨어지는 겁니다. 금융 엘리트들이 설계해 놓은 합법적인 수수료 감옥이에요. 현물 ETF는 괜찮지 않냐고요.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보관료 명목의 운용 보수가 매년 조금씩 빠져나가거든요. 투자자는 은을 소유한 게 아니라 은을 보관해주는 창고의 세입자인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15.4%의 배당 소득세가 붙고 수익이 커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까지 맞게 됩니다. 수익은 제한적인데 비용은 줄줄 새는 구조예요. 결국 종이로 된 은은 진짜 은이 아닙니다. 가격 상승의 과실을 온전히 가져가지도 못하면서 시스템이 흔들리는 순간에는 아무런 보호막도 되어주지 못해요. 은에 투자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뿐인 겁니다. 그렇다면 실물 은을 직접 사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실물은 확실한 장점이 있어요. 국가가 보증하는 은화나 골드바는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에도 가치를 지킵니다. 비트코인은 전기가 끊기면 쓸모 없어지지만 실물은 그냥 손에 쥐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장기 보유할수록 유리한 구조예요. 근데 실물 투자에도 넘어야 할 벽이 있습니다. 실물 은을 살 때는 10%의 부가세의 주조비, 매매 스프레드까지 포함하면 약 15에서 20% 손실을 안고 시작해야 해요. 처음부터 그만큼 올라줘야 본전이라는 겁니다. 거기다 보관 문제도 있어요. 금고가 필요하고 분실이나 도난 리스크도 감당해야 합니다. 큰 자금을 실물에 묶어두면 기동성도 떨어지죠. 그래서 실물 자산은 공격적인 수익 도구가 아니라 시스템 붕괴를 대비한 방패로 접근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실물을 금고에 확보해두고 수익 극대화는 다른 도구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방패와 창을 구분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물 은을 직접 사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실물은 확실한 장점이 있어요.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에도 손에 쥐고 있으면 됩니다. 비트코인은 전기가 끊기면 쓸모 없어지지만 실물은 달라요. 그리고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장기 보유할수록 유리한 구조예요. 근데 실물 투자에도 벽이 있습니다. 살 때부터 부가세 10%의 주조비, 매매 스프레드까지 포함하면 약 15에서 20% 손실을 안고 시작해야 해요. 거기다 보관 문제, 분실과 도난 리스크까지 감당해야 하죠. 공격적인 수익 도구로 쓰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은 방패입니다. 시스템 붕괴를 대비한 최소한의 보험으로 확보해두고 수익 극대화는 별도의 창으로 접근해야 해요. 방패와 창을 구분해서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금은비라는 지표 들어보셨나요? 금 한 온스를 사려면 은이 몇 온스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비율은 약 1대 15를 유지해 왔어요. 지표면에 묻혀있는 금과 은의 매장량 비율이 실제로 그 정도거든요. 자연이 정해준 비율인 셈입니다. 근데 지금 2026년 현재 금은비는 1대 60에서 80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역사적 평균의 4배에서 5배 수준이에요. 금값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안 움직여도 은이 역사적 평균 비율만 회복해도 수백 %의 수익이 나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수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용수철을 바닥 끝까지 꾹 눌러본 적 있으시죠? 손을 떼는 순간 튀어오릅니다. 지금 에임은 시장이 딱 그 상태예요. 이 왜곡된 수치는 거대 자본이 불을 빨아들이는 근거이자 개인 투자자에게는 수학적으로 증명된 기회의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똑똑한 돈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실물을 직접 사는 것도 위험한 광산 주식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스트리밍 기업이에요. 은이 뿜어져 나오는 길목의 소유권을 사는 겁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스트리밍 기업은 광산 회사에 초기 자금을 대주는 대신 미래에 생산될 은을 온스당 4달러 수준의 헐값에 인도받는 계약을 맺어요. 은값이 50달러가 되든 100달러가 되든 4달러에 받아서 시장가에 팝니다. 은값이 오를수록 순이익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구조예요. 인건비와 유가 상승 리스크는 광산 회사가 지고 수익은 스트리밍 기업이 가져가는 겁니다. 전 세계 수십 개 광산에 지분을 분산해 놓기 때문에 리스크도 낮고 배당까지 나옵니다. 월가 기관들이 종이 자산을 버리고 이 구조로 갈아타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자산이라도 영원히 오르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탈출 타이밍이 중요해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고 내릴 때는 곧 반등할 것 같거든요. 탐욕과 희망이 판단을 흐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닌 기계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1년 6개월 전 가격이에요. 현재 가격이 1년 6개월 전 가격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미련 없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시장이 아무리 더 오를 거라고 외쳐도 상관없어요. 이 기준선이 무너지면 추세가 꺾인 겁니다. 막대한 수익을 만들어 놓고도 탈출 타이밍을 놓쳐 돌려준 투자자들을 저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번 돈을 지키는 것도 전략입니다. 이 단순한 기준 하나가 수익을 온전히 내 계좌에 지켜줄 생명줄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38조 달러의 부채가 화폐를 붕괴시키는 시점과 산업적 수요가 은을 고갈시키는 시점이 동시에 맞물리고 있어요. 이런 순간은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합니다.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종이 숫자에 연연하는 세입자 투자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시스템을 이용해 불을 거머쥐는 건물주 투자자로 올라설 것인가. 방패로는 최소한의 실물을 금고에 확보하고 창으로는 스트리밍 기업 같은 구조적 승리자에 올라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거대한 부의 파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내 포트폴리오에서 새고 있는 수수료를 확인하고 공격과 방어의 무기를 세팅하세요. 냉혹한 시장의 진실을 아는 사람만이 다가올 경제적 격변에서 살아남습니다.